이어서 이제 저항으로 갑니다. 저항 많이 들어보셨죠? 레지스턴스를 따서 R로 표현합니다. 뭔가를 방해하는 성분이란 얘기죠. 이렇게 우리 건전지를 두어서 부하에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흘러서 일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전류량을 그대로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선, 도선이라고도 하죠. 이 도선에 물질을 어떤 걸 쓰느냐, 구리를 쓰느냐, 은을 쓰느냐, 금을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 각각 그 도선에 존재하게 되는데, 전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을 전기 저항이다, 또는 그냥 간단히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전하가 자유전자가 이동함으로써 여기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물질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물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유가, 자, 이 일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흔히 도체라고 하죠. 도체,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 대부분 금속들이 잘 흐르게 하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원자의 배열이 이렇게 규칙적이고 마치 차가 지나는 통로같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절연체 또는 부도체라고도 하죠. 절연체, 이것은 원자의 배열이 이렇게 촘촘하고 자유전자가 이렇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런 원자의 배열이 각 물질마다 달리 이렇게 분포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같은 물질이라고 해도 굵기, 길이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거죠. 전자가 흐를 통로가 길면 그만큼 더 저항과 많이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큰 통로, 우리 전선을 아주 굵은 걸 쓴다면 전류가 그만큼 잘 흐르겠죠. 이렇게 뭐 은을 쓰느냐, 뭐 구리를 쓰느냐, 이런 물질에 따라서도 물론 이 도체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 원자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또 이렇게 얼마만큼 길게 쓰느냐 또는 짧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항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전선을, 긴 전선을 쓰게 된다고 하면 짧은 전선을 쓸 때보다 전류가 그만큼 더 많은 길, 험한 길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항은 우리가 길이 L로 표현하죠. L. 이 저항값은 이 도선, 그 물질의 길이에 따라서 비례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비례한다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항 R이 길이에 비례한다. 길이가 길면 그만큼 저항값도 커진다. 비례한다는 건 얘가 커지면 같이 커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항은 길이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그려본 이유는 그만큼 굵은 전선을 한번 써본 겁니다. 얇은 전선 말고 굵은 전선을 쓰게 되면 그만큼 더 일종의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닐 차선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굵기가 얇을 때보다 이렇게 굵을 때 더 전류가 잘 흐르게 됐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면적을 서피스에서 S를 보통 쓰기도 하고 A를 쓰기도 합니다. area. A를 쓰기도 하고 S를 쓰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는 S라고 합시다. 이 단면적이죠. 이 단면적, 이 도선의 굵기, 단면적이 크면 전류는 잘 흐르겠죠. 그렇다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적어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즉 저항과 이 단면적 사이의 관계를 보면 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작아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비례할 때는 아까 우리 저항값이 길이에 비례할 때는 얘가 길이가 커지면 같이 얘도 커졌기 때문에 비례한 거지만, 면적이 커지면 저항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그 면적을 분모에 쓰게 되고 역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은 면적에 반비례한다. 즉 분모의 예를 쓰게 됩니다. 비례하면 분자에, 반비례하면 분모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항은 이렇게
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항을 이제 앞으로는 뭔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장애물처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삐뚤빼뚤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런 기호를 쓰고 레지스턴스의 R을 따서 R로 표현하고 단위는 그리스 문자죠. 오메가를 이렇게 써주면서 읽을 때에는 전기학자죠. 오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오음이라고 얘를 읽게 됩니다. 읽을 때는 오음, 기호로는 R, 표기로는 이렇게 저항을 표기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길이에는 비례한다. 그러니까 분자에 쓰게 되고요. 단면적은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분모에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하나 등장했네요. 이것은 이렇게 쓰고 그리스 문자입니다. 얘를 읽을 땐 로라고 읽게 되는데 이 로가 바로 고유저항을 뜻합니다. 어떤 물질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값 그리고 L은 길이, S는 단면적.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고유저항의 단면적분의 길이 이렇게 표현한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로우 S분의 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유저항은 이런 로로 표현하게 되고요. 원래 의미는 그 물질의 1제곱미터 단면적에서 또 길이가 1m 될 때 갖는 저항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뭐 연동선은 일종의 연한 동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즉 구리 성분이 많다. 거의 대부분 구리로 돼 있는 것이 고유저항이 58분의 1. 경동선은 좀 딱딱한 동선입니다. 구리의 주석이 좀 섞여 있어서 아무튼 그 물질의 고유저항은 55분의 1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항은 그 물질의 길이에 비례하고 이렇게 싹둑 잘라보면 거기에서 이 도체의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그렇죠?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이 고유 저항값을 거기에 이제 곱해주면 그 물질의 저항값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이 고유 저항을 한번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여기 S분의 L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L분의 S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로는 R의 L분의 S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단위가 가끔 나오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저항은 단위가 오음이고요. 그리고 S 면적은 우리 제곱미터를 쓰게 됐죠. 그리고 길이는 미터를 쓰게 되니까 이게 약분돼 버리면서 그냥 단위가 이 부분은 미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음미터가 고유 저항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선의 단위를 그 면적, 단면적의 단위를 제곱미터를 쓰게 되면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죠. 여러분들 이 조그만 전선을 단면적이 조그만 걸 쓰는데 막 미터 단위로 그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조금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이걸 조금 더 현실적인 단위는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 1미터는 몇 제곱밀리미터입니까? 1000, 즉 10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1제곱미터는 이거 역시 제곱을 해주니까 10의 6제곱이 됩니다. 제곱하면. 그리고 여기도 제곱밀리미터. 1제곱미터는 10의 6제곱 제곱밀리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또 이걸 거꾸로 그렇다면 1제곱밀리미터는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이건 10의 마이너스 6제곱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단위 변환에 의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단위를 써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걸 기억하셨다면 자, 원래 얘 단위는 자, 5옴 제곱미터 여기가 미터 이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현실적인 단위를 써봅시다. 5옴에 여기는 자 제곱미터는 얼마라고요? 10의 6제곱 제곱밀리미터 그 다음에 여기 미터 이렇게 쓰게 되니까 이때 10의 6제곱을 이렇게 앞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고유저항의 단위를 5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가 나오게 된 겁니다. 뭐 처음에 이거 조금 어려우시면 부드럽게 넘어가시고요. 차후에 반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단위가 오음미터를 쓰기도 하고 오hm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를 쓰기도 하네. 그런데 이 제곱밀리미터가 붙는다면 얘와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0의 6제곱이 붙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유저항을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유저항. 그래서 원칙적으로 1제곱미터당 또 1제곱미터당 길이 1m에서 갖고 있는 그 물질의 고유한 저항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단위를 쓰는데 얘를 맞추려면 뭐라고요? 이 앞에 10의 6제곱을 붙인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 R, 이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제 이거의 역수 개념도 배우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기호로는 G를 쓰게 됩니다. 저항의 역수, 그러니까 R분의 1이 바로 컨덕턴스 G가 되는 거고, 자, 저항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었다면 그거의 역수, 즉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컨덕턴스는 오히려 전기가 얼마만큼 잘 통하느냐를 의미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또 저항의 역수이기도 해서 저항의 단위를 이렇게 오음을 쓰잖아요. 근데 그거의 역수니까 얘를 문자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기호를 쓰게 되고, 자, 이 오음은 이렇게 씁니다. 오음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단위를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만들자는 거죠. 오음을 가지고 얘도 거꾸로 뒤부터 씁니다. M, H, O. 이건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모 이렇게 되겠죠. 뭐 얘는 오음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 그래서 이 단위는, 즉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고 오음을 거꾸로 표기하되 읽을 때는 모라고 읽어주자, 그 얘기죠. 모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S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읽을 때는 지멘스라고도 합니다. 지멘스. 독일의 전기전자회사 이름을 따서 얘를 S로 쓰되 지멘스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컨덕턴스는 전류가 잘 통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자, 이번에는 도전율 또는 전도율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그러면 전기가 얼마만큼 흐르느냐를 나타내는 비율, 이렇게 얘기하고 전기가 얼마만큼 잘 흐르느냐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역시 고유저항의 어떤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즉 고유저항의 역수를 도전율 또는 전도율이라고 정의하고 보통 이렇게 K로 표현하게 됩니다. 고유저항의 역수, 이걸 우리가 도전율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고유저항이 아까 단위가 오음미터였으니까 그것분의 1로 단위 역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음이 오음은 뭐 뒤에서 나오지만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은 우리가 전압을 전류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위도 전압을 전류로 나눴다. 그래서 여기 오음분의 1을 이렇게 모로 쓰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이것을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그러면은 모호는 뭐가 될까요? V분의 A가 되니까 여기는 V, 여기가 미터, 암페어, 이렇게 해도 뭐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거 대신에 즉 볼트와 암페어를 써서. 자, 단위는 일단 처음에는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시고요. 자, 차후에 반복해 보시면서 한번 보시고, 이번에는 퍼센트 전도율을 의미하는데, 자, 연동, 아까 우리 연동선 얘기했었죠. 연한 동선, 구리 성분이 거의 대부분인 물질이죠. 연동의 전도율을 100%, 즉 1의 기준값으로 정하고 비교한 퍼센트 값을 우리가 퍼센트 전도율이라고 하고, 퍼센트 전도율 이렇게 퍼센트 C로 보통 표현하게 되는데, 이 값이 만약에 그 물질의 전도율이다, 퍼센트 전도율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그 물질의 고유 저항은 58분의 1 곱하기
퍼센트 전도율분의 100으로 그 물질의 고유저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연동선은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퍼센트 전도율이 100%겠죠? 그러면 연동선의 고유저항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퍼센트 여기 C 얘 대신에 100을 넣어주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아니나 다를까 58분의 1이 나오고, 또 경동선 주석이 좀 섞여 있는 좀 딱딱한 선이라고 그랬죠? 얘는 퍼센트 전도율이 만약에 95다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줬다면 그때 고유저항은 여기에다가 이제 95만 집어넣어서, 그렇죠? 이거 계산해 주면 아 얘는 55분의 1이 될 것이고, 또 뭐 알루미늄이 퍼센트 전도율이 61%다 그러면 역시 알루미늄의 고유저항을 구하려면 여기에다가 61만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저렇게 해서 퍼센트 전도율이 주어지면 그 물질의 고유저항을 58분의 1 곱하기 퍼센트 전도율분의 100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 전도율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동선 또는 연동, 그거의 전도율을 100으로 정하고 기준값으로 정한 거죠. 그리고 그 물질의 이 전도율을 역시 퍼센트로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되면 그 물질의 고유저항을 여기에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오음의 법칙으로 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분명히 접해보신 분들이 99.9%일 거예요. 잠깐만. 네. 자, 이 오음의 법칙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이제 직류 전원 있죠. 그다음에 부하. 그렇죠? 부하는 전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하라고 합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여기 스위치를 이렇게 닫아주게 되면 이렇게 불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림을 간단히 그릴 때 직류전은 어떻게 그리자고요? 이렇게 그리고, 아시죠? 그 다음에 스위치도 뭐 이렇게 그리고 얘를 내렸. 그 다음에 부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항으로 표시합니다. 저항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앞으로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스위치를 닫아주게 되면 전기가 공급이 돼서 얘가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회로도를 앞으로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지금 조금 두꺼운 걸 썼는데요. 높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압은 전기적인 압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수압, 세게 물을 틀면 그만큼 물이 많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압이 세지면, 전압을 크게 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당연히 많이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자, 전압이 커지면 전류값도 같이 커지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건 저항을 좀 두꺼운 저항을 썼네요. 즉 저항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잘 못 흐르겠죠. 반비례하겠네.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표현한 것이 바로 오음의 법칙입니다. 전압에는 비례하고 전류가,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이걸 한꺼번에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례하는 건 분모에, 반비례하는 거 요건 분자에, 얘가 분모에, 얘를 분자에 적는 거죠. 다시. 자, 비례하면 분자에, 반비례하면 분모에.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 식을 이끌어내 볼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이제 오음의 법칙이란 얘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변형해 보면 뭐 R이 이쪽으로 곱해져서, 그렇죠? R이 이쪽으로 곱해지면 V는 IR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R을 표시하려면 얘네들이 자리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R과 I.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우리 수학식에서 예를 들어서 A는 뭐 B분의 C다. 이런 식이 성립하면 얘네 둘이 자리 바꾼 것도 늘 성립합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B는 A분의 C. 이것도 성립하겠네. 이렇게 자리 바꾸면 늘 성립합니다. 즉 이 식으로부터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도 식은 성립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셋은 사실상 같은 식이고 이걸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고 보통은 V는 IR 이걸 더 많이 쓰게 됐죠. V는 IR. V는 IR.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뭐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걸 이렇게 변형해서 했던 것들 전에 분명히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봤고요.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V는 IR입니다. V는 IR. 자, 그걸 이제 변형한 거죠. I는 뭐 R분의 V, V는 IR, R은 I분의 V. 이렇게 해서 전압과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굉장히 사실 전기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식이 되는 거죠. 오음이 발견한 법칙. 그래서 오음의 법칙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